네, 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릴 법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오히려 코스닥은 강보합 쪽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 없을지 오늘 시장까지 흐름 짚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더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오후 12시 반을 전후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국내 증시는 낙폭을 줄이면서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동안 워낙 이 북한발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제 11시경에 시장에서 반응은 11시경부터 나왔습니다. 11시경에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어제 이제 시장이 흔들렸던 것은 핵 문제도 있지만 전적으로 핵실험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이런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11시경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 시간대에만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분봉을 한번 좀 보시면요. 10시경부터 이미 환율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위안화가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서 위안화가 계속 상승하면서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작 하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시 이후에도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12시 이후부터는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북 리스크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지는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뭐 수탄 실험은 이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직까지 건재해 있다라고 이제 사회에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더 이상 대북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 흐름을 봤을 때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주식시장이 잠시 흔들렸는데요. 5일 안에 이제 시장이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천안함 피격 당시에는 당일 주가가 회복이 됐었고 연평도 피격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을 때도 7일 안에 주가가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이제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대북 리스크를 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뭐 이렇게 좀 내린다 이런 뉴스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사례처럼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찬찬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어제 달러 대비 시대 원화 환율은 0.88% 오르면서 1,200원까지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북한발 이슈로 인해서 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북한발 이슈가 발발하면서 어쨌든 환율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외환 시장의 반응은 이제 좀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었죠.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발 리스크도 일정 부분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발 리스크가 어떤 국내 금융시장의 어떤 가격 변수들의 추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죠.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위안화 환율이죠. 어제 이제 북한발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제 위안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위안화에 좀 연동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북 리스크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분은 일정 부분 되돌려줘야겠지만 위안화 약세 속도가 계속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좀 원달러 환율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외환시장 정책과 여기에 따른 어떤 위안화의 방향성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어떤 스탠스가 위안화를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절하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당기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좀 상승 좀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대북 리스크에 따른 상승분은 분명히 되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화 절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방향성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위쪽으로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의 약세 속도가 문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이뤄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평가절하,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 시작된다고 보시나요? 환율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오히려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작년까지는 환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20이라든지 BOJ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좀 추가적으로 어떤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좀 자국의 그 통화 가치를 좀 인위적으로 절하시키면서 어떤 자국이 처해 있는 그 디플레이션 압력을 환율을 절하시킴으로써 이제 다른 국가들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쳐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일단 연준도 어떤 달러화가 지금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해지지만 않는다면 올해 어떤 원하는 그 목표 물가 성장률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2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12월 22회의에서 생각보다 좀 약한 그런 통화 정책 스탠스를 밝혔죠. 일단 이제 그 현재 유로화의 환율 레벨에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면서 좀 환율 전쟁에서 한 걸음 좀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BOJ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OJ에서도 12월 금융정책 회의에서 역시 좀 별 볼일 없는 그런 정책을 나타냄으로써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를 굉장히 약화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엔화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환율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그 위안화가 굉장히 절상 압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에 거의 준페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압력 속에서 이제 위안화도 같이 동반 강세 압력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유로화나 뭐 엔화, 기타 통화 대비해서 지금 위안화가 여전히 좀 절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되돌리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약세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유달리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 위안화 그리고 원화 이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안화랑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구간에서는 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 특히 외국인 수급에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한 4월 달 정도는 돼야 아무래도 좀 증시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단기적으로는 위안화랑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혼란 없이 오히려 소강 상태를 보여주면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식시장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목할 만한 업종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WTI가 5%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33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저유가 기조로 인해서 정유주들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가가 많이 하락하는 것은 악재는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유업체의 실적을 구성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재고자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크루드 오일을 정제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악재였는데 유가가 지금 33불까지 떨어졌지만 뭐 20불대까지 뭐 떨어진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쪽에 힘이 실려지고 있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재고자산 손실과 정제 마진이 지금 바닥권을 치고 있다라고 보면 2016년도엔 이 부분이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를 구성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을 구성하는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금가요, 그리고 정유사 가격, 나머지 VA라고 하는 이제 뭐 마진이라든지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세금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정유사 가격은 유가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이 VA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진인데 정유사와 그러니까 주유소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2,000원, 2,200원 할 때는 이 마진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같이 이제 휘발유 가격이 낮을 때는 이 마진을 올리기가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VA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정유업계에 마진을 올리는데 실적이 개선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원유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2016년도에 그렇게 실적이 나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하지만 유가 자체가 급락한다는 것 전체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까요? 외국인들 화학주에 대해서는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화학주의 실적을 체크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막 뭐 네. MEG라든지 에틸렌은 막 굉장히 용어가 어렵긴 한데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스프레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격, 제품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 이 스프레드가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조금 하락을 하던 이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화학 제품 스프레드인 MEG 스프레드를 한번 보면요. 12월 초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톤당 108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12월 말에는 톤당 207달러,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연초에 이제 춘절을 대비해서 재고를 축적하는 시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스프레드의 개선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화학주들은 올해 실적도 조금 개선이 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부터 또 제약주들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작년 초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험난한 상황 속에서 제약주에 베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출주라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쪽을 네. 누르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환율도 좀 짚어주셨지만 환율도 지금 1,200원대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주가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많이 팔았어? 그러면 보조금 많이 줬겠네. 그러면 영업이익은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빼서 성장주 쪽으로 옮기자. 이런 심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파는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은 좀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주로 자금이 좀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제약주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의 움직임은 뭐 1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연초에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에 베팅 해볼 만한 제약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전체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뭐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중국 시장과 연동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뭐 대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간장류 판매 1위 업체고요. 간장류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가정간편식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천연조미료, 연두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이제 장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최근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샘표식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샘표식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